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문학과 문학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의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 글쓰기 이론의 꽃, 서술의 기초 이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술 기법은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론 가운데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익히고 이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달인인 작가, 연출자, 감독들은 바로 이 서술 기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도 들어봤을 시점, 인칭, 거리 같은 용어들이 바로 서술에 관한 이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독자들을 향해 발화하는 것도 서술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서술자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작가가 서술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수없이 다양하죠. 하지만 서술자와 작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서술자는 작가가 사용하는 악기, 구성물, 장치 등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창고에서 장치들을 선별해 결과물을 합성하는 원리로 구성됩니다. 스토리텔링 연구 분야에서 서술자에 관한 연구는 최근 50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시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진행됩니다. 시점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 등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칭은 나 혹은 우리, 3인칭은 그 혹은 그녀를 주어로 하는 서술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여기서 2인칭은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2인칭은 너, 당신을 호명하며 서술하는 기법인데요. 요즘은 부쩍 2인칭을 사용한 소설들이 많이 보이지만 아직도 1인칭이나 3인칭 시점보다는 드물게 보입니다. 그래서 2인칭을 활용한 서사적 실험은 지금도 비평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칭을 반듯하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1인칭과 3인칭 서술은 자주 뒤섞이고요. 외부에서 작품 속의 사건을 관찰하듯 냉담하게 말하는 3인칭 서술자가 마치 1인칭 서술자처럼 자신의 개성과 느낌을 드러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짧은 예를 들어 이야기에서 시점이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지독한 숙취와 함께 일어났다. 전화가 울렸다. 조지였다. 그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계속 안정성 평가 등급에서 AA를 받았고 아침부터 그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서 그가 3달 연속으로 금주할 때까지 유지되는 공탁금을 걸기까지 했다. 이 대목에서 서술 첫 문장은 나라는 주어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1인칭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나라고 자처하는 서술자는 계속 조지에 대해서 그라고 부르면서 서술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1인칭 시점이 3인칭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한 대목을 들어보실까요? 이제 소피아를 살펴볼 시간이다. 그녀에 대해 내 사랑의 절반만큼이라도 독자 여러분께서도 갖고 있다면 그녀가 그토록 성미급한 아버지의 손길과 냉정한 예비 신랑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된 걸 알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 대목은 18세기 영국 소설인 헨리 필딩의 톰 존스라는 소설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3인칭 외부 서술자의 목소리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서술자가 나, 내 사랑 운운하면서 작품 안에 툭 튀어나옵니다. 3인칭 서술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서술에서의 목소리는 스토리의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 구조에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문법적 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물의 성격에 대한 독자들의 감각입니다. 문법적 인칭은 이야기 내에서 뒤섞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처럼 서사를 읽을 때에는 문법적 인칭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보다 서사적 목소리를 감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쓰거나 읽을 때 인칭을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서술자의 요구, 욕망, 한계가 서술의 투사한 방식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술자가 들려주는 정보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부러 혹은 자신도 모르는 채 서술자가 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는 일도 흔하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목소리가 강력하고 흥미를 끌 때 스토리보다 오히려 서술자가 관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감상할 때 목소리의 개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지적 서술자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서술자는 이름처럼 신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를 가리킵니다. 보통 서술 기법을 특별히 의식하고 쓰지 않는 대중소설, 웹소설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죠. 일반 소설에서는 19세기까지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의 작가들은 철학적이거나 미학적인 이유로 전지적 시점을 피해가려는 경향을 띱니다. 대신 관찰자 시점이나 자유간접 화법 등을 통해 전지적 서술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죠. 물론 스토리라인의 전달에 더 중점을 두는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웹소설, 장르소설 등에서는 여전히 전지적 시점을 즐겨 사용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거리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스토리텔링에서 거리란 서술자가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 안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용어입니다. 거리의 종류와 정도는 거의 무한하게 다양한데요. 서술자가 이야기 바깥에서 건조하게 발화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거리는 매우 멀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일원을 겸하고 있으면 거리는 엄청 가까워집니다. 비록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얽혀있지 않아도 심정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야기에 동기화되어 있다면 꽤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잘 조정하고 유지해야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죠. 이 거리를 잘 유지한 서술의 달인 가운데 유명한 미국 소설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밍웨이는 서술자적 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술 대상의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인상을 주는 서술자 목소리를 고안해냈죠. 그의 문장은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팩트들만 건조하게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장은 명사, 동사로 이루어진 단순한 통사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개인의 판단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극도로 절제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느낌을 줍니다. 해밍웨이 특유의 하드보일드 문체는 이러한 서술자 거리의 세심한 통제에서 비롯됩니다. 3인칭 서술과 전지적 서술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3인칭 서술자라고 해서 이야기 내용을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3인칭 서술자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등장인물의 일원인 경우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두 시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작품을 감상할 땐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3인칭 서술자는 마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의 등장인물인 듯 작가에 의해 세심하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지적 서술자는 막연한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존재가 형상화되기 힘들죠.
그는 단지 스토리라인을 전달하는 장치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저자들이 서술자를 말더듬이, 미치광이, 질투에 눈먼 연인, 사악한 친척, 병적인 거짓말쟁이로 설정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서술 방식은 일부러 교묘하게 모호함을 주는 효과 외에도 서술 자체를 주제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술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독자들이 그로부터 파악한 진실 사이의 거리를 발견하는 것도 큰 재미를 주죠. 주요한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부로자와 아키라의 라쇼몽 같은 작품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텔링 서술 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과 인칭 그리고 거리에 대한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술 기법의 또 다른 축인 초점화와 대화에 관한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